변신. 어느 날 아침 그레고르 잠자는 불안한 꿈에서 깨어나 침대에 누워 있는 자신의 모습이 거대한 벌레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장갑차 같은 딱딱한 등을 대고 머리를 조금 들어 올리자 불룩하게 나온 화살 모양의 뻣뻣하게 갈라진 갈색 배가 보였다. 이불은 불룩 튀어나온 배 위에서 더 이상 그를 덮어주지 못하고 미끄러져 내려올 듯했다. 몸의 다른 부위의 크기와 비교했을 때 수많은 빈약한 다리들이 그의 눈앞에서 어찌할 줄 모르고 바둥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라고 생각했다. 꿈이 아니었다. 너무 작지만 정돈되고 사람이 사는 듯한 그의 방이 조용하고 익숙한 사면의 벽들에 에워싸여 있었다. 직물 가게에서 보내온 견본의 포장이 뜯어진 채 흩어져 있는 책상 위에는 얼마 전에 사파가 들어간 신문에서 오려낸 그림이 걸려 있었다. 예쁘게 도금이 된 액자에 넣은 그림이었다. 모피 모자와 모피 목도리를 두른 여인이 정자세로 앉아 있었고 보는 사람의 눈앞으로 들어올린 팔꿈치 아래까지 모피 토시에 쌓여 있었다. 그레고리의 시선은 창문을 향했다. 흐린 날씨는 그를 우울하게 만들었다. 빗방울이 창틀 위로 거세게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조금 더 잠을 자서 말도 안 되는 이 모든 상황을 잊는 게 어떨까라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전혀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는 오른쪽으로 자는 것에 익숙한데 지금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온 힘을 다해 몸을 오른쪽으로 기울이려고 했지만 매번 흔들거리며 벌러덩 누운 자세로 되돌아왔다. 바둥거리는 다리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감은 채 아마 100번 정도 그 자세를 시도했을 것이다. 옆구리에서 지금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고통이 시작되었을 때야 그는 비로소 그 짓을 그만두었다. 젠장, 그는 생각했다. 왜 이리 피곤한 직장을 선택했지? 날마다 출장이니 업무상의 긴장감은 집에서의 일보다 훨씬 크다. 게다가 이러한 출장에 대한 걱정에는 열차 연결에 대한 걱정, 불규칙한 영양 상태가 좋지 않은 식사, 항상 변화무쌍하고 찰나적인 데다가 결코 진심으로 대할 수 없는 인간들과의 관계가 부과된다. 이런 것들을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배의 윗부분이 약간 가려웠다. 머리를 좀 더 들기 위해 등을 천천히 침대 기둥 쪽으로 더 가까이 밀었다. 결국 수많은 작은 흰색 점들로 뒤덮인 간지러운 곳을 찾았다. 하지만 그것이 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한 다리로 그곳을 긁으려고 했지만 곧 다리를 다시 끌어당겼다. 다리가 닿자마자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그는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갔다. 이렇게 이른 시간대에 일어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짓이다. 인간은 잠을 자야만 한다. 다른 투숙객들은 하림의 여성들처럼 살고 싶지 않은가? 예를 들어 확보한 주문을 작성하기 위해 오전 시간대에 게스트 하우스로 돌아가 보면 그 신사분들은 그제야 아침 식사를 하며 앉아 있다. 우리 사장 같은 사람한테 내가 저렇게 했다면 그 자리에서 해고되었을 것이다. 그게 나한테는 더 좋을지 누가 알겠는가. 부모님 때문에 그 회사에 다니지 않았다면 예전에 사표를 냈을 것이다. 사장 앞에 나서서 나의 의견을 진심으로 모두 말했을 것이다. 사장은 책상에서 떨어졌을 것이다. 책상 위에 앉아서 내려다보며 직원과 얘기하는 것도 참 특이한 방식이야. 게다가 사장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아주 가까이 다가가야만 하잖아.
그렇다고 희망을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야. 부모님이 그에게 진 빚을 모두 갚을 정도로 돈을 모으면 꼭 사표를 낼 거야. 5년에서 6년은 걸리겠지만 말이야. 그 다음에는 대전환점이 시작될 거야. 물론 우선 일어나야만 해. 내가 타야 하는 기차가 5시에 출발하거든. 그리고 그는 진열장 위에서 째깍거리는 알람 시계를 쳐다보았다. 맙소사 6시 30분이었다. 바늘은 조용히 앞으로 움직였으며 심지어 바늘을 지나쳐 있었다. 이미 45분에 가까워졌다. 알람 시계가 울리지 않았나? 알람을 4시에 정확히 맞춰둔 것이 침대에서도 보였다. 분명 시계가 울렸다. 그래. 하지만 가구를 흔들어 놓을 정도의 소리에 조용히 잠을 잔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 솔직히 그는 편안히 잠이 들지 않았지만 아마도 그렇기에 더 깊게 잠들었나 보다. 하지만 그는 지금 무엇을 해야만 할까? 다음 기차는 7시에 출발한다. 그 기차를 타기 위해서는 말도 안 되게 빨리 서둘러야만 한다. 게다가 견보는 아직 싸지도 못했다. 또한 그렇게 몸이 가볍고 움직이기 쉬운 것도 아니었다. 그 기차를 탄다고 하더라도 사장의 불호령은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무원이 5시 기차를 기다리다 내가 기차를 놓쳐버렸다는 사실을 이미 보고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무원은 이성이 없는 사장의 창조물이었다. 병가를 신청했다면 어땠을까? 하지만 그것 또한 창피한 일인데다 사장에게 의심을 살 것이다. 왜냐하면 그레고르는 5년간 근무하면서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분명 사장은 의료보험 회사 의사와 함께 올 것이며 게으른 아들 때문에 부모님 탓을 할 것이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지만 단지 일하기 싫어하는 자들만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의료보험 회사 의사의 언급만으로 모든 이의 제기들은 묵살될 것이다. 이런 경우에 의사가 아주 부당한 것일까? 실제로 그레고르는 긴 수면으로 잠에 취했을 때 과한 무기력 이외에는 아주 건강했고 심지어 엄청나게 배가 고팠다. 그가 침대에서 벗어나려고 결심할 새도 없이 이러한 모든 것을 서둘러 생각하고 있을 때 침대 발치 쪽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알람 시계는 6시 45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레고르, 엄마가 불렀다. 6시 45분이야. 출발해야 하지 않니? 부드러운 음성. 그레고르는 자신이 대답하는 목소리를 들었을 때 기겁했다. 그 목소리는 오인할 여지 없이 자신의 예전 목소리였지만 왠지 모르게 밑에서부터 나오는 듯한 뭔가 절제되지 않고 고통에 따르는 삑 소리가 섞여 있었다. 처음에만 단어들이 명확하게 들렸으며 울리는 잔향에서는 단어들이 파괴되면서 사람들이 제대로 들었을지 짐작이 가지 않았다. 그레고르는 자세하게 대답하고 싶었으나 이런 상황이다 보니 알았어요. 알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미 일어났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 문이 나무로 만들어져 그레고르의 음성에서 나타난 변화를 밖에서는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 듯했다. 왜냐하면 엄마는 이러한 설명으로 안심하고 신발을 끌며 사라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를 통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들은 그레고르가 예상과 달리 아직 집에 있다는 것에 주목했다. 아버지가 연문에서 약하긴 하지만 주먹으로 노크를 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아버지가 불렀다. 도대체 무슨 일이니? 그리고 잠시 후에 그는 다시 한번 좀 더 낮은 목소리로 재촉했다. 그레고르, 그레고르.
다른 연문에서는 여동생이 나지막하지만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그레고르, 몸이 좋지 않아? 뭐 필요한 거라도 있어? 양옆을 향해 그레고르는 대답했다. 곧 준비가 끝나. 아주 세심하게 발음하면서 각각의 단어들 사이에 긴 쉼을 두어 자신의 목소리에서 두드러지는 모든 흉한 느낌을 빼려고 애썼다. 아버지는 아침 식사를 먹으러 갔지만 여동생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레고르, 문 열어. 부탁이야. 하지만 그레고르는 문을 열 생각이 없었다. 그러면서 집에 있는 동안에도 밤에는 모든 문을 잠그는 여행하면서 얻게 된 조심성에 감탄했다. 우선 그는 방해받지 않고 조용히 일어나 옷을 입고 무엇보다도 아침 식사를 하고 싶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침대에서 계속 생각한다고 이성적인 결론을 끌어낼 수는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익숙하지 않은 자세로 침대에 누워 있었기 때문에 가벼운 통증을 느꼈다고 생각했고 그 통증은 일어나게 되면 단순한 착각으로 밝혀질 것이었다. 그는 오늘의 상상이 점차 어떻게 소멸될지 기대가 되었다. 그가 생각하기로 목소리의 변화는 외근 직원의 직업병인 감기의 초기 증상이라는데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이불을 떨어뜨리는 것은 아주 간단했다. 숨을 쉬어 배를 조금 부풀리니 이불은 저절로 떨어졌다. 하지만 더 이상은 어려웠다. 그의 몸이 너무나도 넓적했기 때문이다. 일어서기 위해서는 팔과 손이 필요한데 그에게는 수많은 다리들만 있었다. 게다가 그것들은 끊임없이 사방으로 움직여 스스로 통제할 수 없었다. 그가 다리 하나를 한번 꺾어 접으려 하면 그 다리는 쭉 뻗어졌는데 결국 다리를 접는 데 성공했지만 그러는 동안 다른 모든 다리들은 고통스럽고 산만하게 움직였다. 침대에 쓸데없이 머물러서는 안 돼. 그레고르는 혼잣말을 했다. 우선 그는 몸 아랫부분을 움직여 침대를 벗어나려 했다. 하지만 몸의 아랫부분을 아직 본 적이 없고 그 모습을 제대로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움직이기 아주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예상대로 움직임은 너무 느렸고 결국 그는 거의 미칠 지경이 되어서 온 힘을 다하여 아무 생각 없이 몸을 앞으로 밀쳤다. 그러나 방향을 잘못 선택해 침대 발치의 기둥에 세게 부딪혔으며 불타는 듯한 고통을 느낀 그는 몸의 아랫부분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예민한 부위 같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우선 상체를 침대 밖으로 내밀려 애쓰면서 조심스럽게 머리를 침대 가장자리로 돌렸다. 이것은 쉽게 되었고 몸이 넓적하고 무거운데도 결국 몸체가 천천히 머리 돌아가는 방향으로 따라갔다. 하지만 그가 머리를 마침내 침대 밖 허공으로 빼서 자유로운 공기를 마시게 되었을 때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더 앞으로 나가는 것이 불안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그가 침대에서 떨어지면 기적에 일어나지 않고서는 분명히 머리를 다칠 것 같았기 때문이다. 지금은 의식을 잃어서는 안 된다. 그는 차라리 침대에 남고 싶었다. 하지만 그가 동일한 노력을 하고 난 후에 한숨을 쉬며 아까 같이 누웠을 때 다리들이 좀 더 심하게 바둥거리는 것을 보았고 이러한 마음으로는 평온하게 정리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느꼈다. 그는 침대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으며 단지 아주 작은 희망일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침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일어나야 한다고
재차 자신에게 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이따금씩 평온한, 정말 평온한 생각이 절망스러운 결심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것을 기억했다. 그 순간 그는 날카로운 눈으로 창문을 보았는데 유감스럽게도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아침 안개 때문에 확신과 상쾌함을 느낄 수 없었다. 벌써 7시네. 그는 잠용종이 다시 울렸을 때 말했다. 벌써 7시인데 아직 안개가 이렇게 끼어 있다니. 그러고는 잠시 조용하고 약하게 호흡을 하면서 누워 있었는데 마치 정적으로 가득한 상황에서 현실적이고 평범한 상태로의 귀환을 기대하는 듯 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그는 곧 자신에게 말했다. 7시 45분이 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어도 침대에서 완전히 벗어나야만 해. 안 그러면 누군가 나를 찾으러 가게에서 올 거야. 가게는 7시 전에 여니까. 그는 이제 몸 전체를 침대 밖으로 내밀기 위해서 완전히 균형을 잡으며 몸을 흔들기 시작했다. 이렇게 움직이다 침대에서 떨어진다고 해도 머리를 잽싸게 쳐든다면 아마 머리는 다치지 않을 것이다. 등은 딱딱한 듯 했다. 그러므로 양탄자 위에 떨어진다고 해도 아무렇지 않을 것이다. 그에게 가장 큰 걱정은 떨어질 때 나는 소리였는데 그 소리 때문에 아마도 문 밖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거나 걱정을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도 감수해야만 했다. 그레고르가 반쯤 침대에서 빠져나왔을 때 이 새로운 방식은 힘들기보다는 일종의 놀이 같았는데 그냥 계속 흔들어주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그를 도와준다면 얼마나 편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힘센 사람 2명만 있으면 아버지와 가정부를 생각했다.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쉽게 그의 휜등 아래로 팔을 집어넣어 그를 침대에서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며 체중을 실어 몸을 숙이고 있다가 그가 바닥에 내려져 다리의 감각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만 조심스럽게 참아내면 될 것이다. 문들이 잠겼다는 것을 무시하고 정말로 도움을 청해야만 하지 않을까. 어려움 속에서도 이러한 생각을 하니 그는 어이가 없어 웃고 말았다. 이미 그는 심하게 흔들면 더 이상 균형을 잡을 수 없을 정도가 됐으며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왜냐하면 5분 뒤면 7시 45분이 되기 때문이다. 그때 현관문에서 벨소리가 울렸다. 가게에서 누가 왔군 이라고 말하면서 그의 몸은 굳어졌는데 다리들은 오히려 점점 더 바쁘게 움직였다.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되었다. 문을 열지 않는군. 어떤 무의미한 희망에 사로잡혀서 그레고르는 말했다.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가정부가 담담한 걸음으로 걸어가서 문을 열어주었다. 그레고르는 방문객의 첫 번째 인사말만 듣고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있었다. 지배인이 직접 왔다. 왜 그레고르만 아주 작은 실수에도 엄청난 의혹을 제기하는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가? 도대체가 모든 직원들이 예외라고는 없이 룸펜들이란 말인가? 단지 아침에 몇 시간을 가게를 위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아둔해지고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충실한 직원이 그들 중에는 없었단 말인가? 견습생에게 알아보라고 하면 충분하지 않은가? 이러한 질문들이 필요할 때 지배인이 직접 와야만 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의심스러운 사건을 조사할 때는 지배인의 판단만이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아무것도 모르는 가족들에게 직접
와서 보여줘야만 하는가. 이러한 생각을 하다 보니 흥분해서 그는 있는 힘을 다해 침대에서 벗어나고자 흔들거렸다. 엄청난 쿵 소리가 났지만 예상한 것만큼 큰 소리는 아니었다. 그가 떨어지면서 낸 소리는 양탄자 때문에 조금 약해졌다. 또한 그레고르가 생각한 것보다 등은 더 탄력적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모두를 놀라게 할 정도로 커다란 소리가 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균형을 유지하지 못해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고 말았다. 그는 분하고 고통스러워서 양탄자의 머리를 마구 비볐다. 안에 뭔가가 떨어졌어요. 라고 왼쪽 옆방에 있는 지배인이 말했다. 그레고르는 언젠가 지배인에게도 오늘 자신에게 일어난 것과 비슷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았다. 그럴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질문에 대해 단호한 답변이라도 하듯이 옆방에 있는 지배인은 일정하게 몇 걸음을 떼었으며 에나멜 가죽 구두 밑창이 바닥에 닿아 뚜벅거리는 소리가 났다. 오른쪽에 있는 옆방에서 여동생이 그레고르에게 알려주기 위해 속삭였다. 그레고르, 지배인이 왔어. 알고 있어라고 그레고르는 그쪽 방향으로 말했지만 여동생이 들을 수 있도록 아주 크게 목소리를 높일 수 없었다. 그레고르! 아버지가 왼쪽 옆방에서 말했다. 지배인님이 오셨단다. 내가 왜 이른 아침 기차로 출근하지 않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데 뭐라고 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와 직접 얘기하고 싶어 하신다. 자, 이제 문을 열도록 해라. 방안이 지저분한 것은 이해하실 분인 듯 하구나. 그러는 동안 잠자시 좋은 아침입니다 라며 지배인은 친근하게 그를 불렀다. 아버지가 문가에서 여전히 말을 하는 동안 어머니는 지배인에게 말했다. 몸이 안 좋은가 봐요. 지배인님, 절 믿어주세요. 그렇지 않다면 왜 그레고르가 기차를 놓쳤을까요? 우리 애는 일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저녁 때는 집 밖으로 한 번도 나가지 않아서 화가 나기도 한답니다. 8일 동안 시내에 있었지만 매일 저녁 때는 집에만 있었지요. 우리와 함께 식탁 앞에 앉아서 조용히 신문을 읽거나 차량 운행 시간표를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격자 세공에 몰두할 때 가장 즐거워했답니다. 예를 들어 2, 3일에 걸쳐 저녁 시간 동안 작은 액자를 세공했어요. 얼마나 예쁜지 지배님도 감탄하실 거예요. 그레고르가 방 안에다 걸어놨어요. 그레고르가 문을 열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배인님이 와주셔서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우리끼리 있었다면 그레고르가 문을 열도록 하지 못했을 거예요. 고집이 센 아이거든요. 분명히 몸이 좋지 않을 거예요. 비록 아침에는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요. 금방 나갈게요. 라고 그레고르는 천천히 조심성 있게 말하면서 대화의 내용을 놓치지 않기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부인, 저도 달리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네요. 라고 지배인은 말했다. 심각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같은 장사꾼들은 유감스럽게 여기든 운이 좋다고 여기든 몸이 조금 좋지 않은 것쯤은 종종 일에 대한 염려로 금방 극복해야만 합니다. 자, 이제 지배인님이 방에 들어가도 되겠니? 잠다 못한 아버지가 물으면서 다시 문을 두드렸다. 안 돼요 라고 그레고르는 말했다. 왼쪽 옆방은 난처한 침묵에 쌓였고 오른쪽 옆방에서는 여동생이 훌쩍이며 울기 시작했다. 도대체 왜 여동생은 다른 이들에게 가지 않았을까? 그녀는 분명 이제야 침대에서 일어났고
옷을 입기 시작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그녀는 왜 울지? 그가 일어나지 않고 지배인을 안으로 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장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으라고 재촉하게 될까봐. 하지만 그건 당장은 불필요한 걱정들이었다. 아직 그레고르는 여기에 있고 그의 가족을 포기할 생각을 조금도 해보지 않았다. 그는 잠시 양탄자 위에 누워있을 뿐이고 그의 상태를 어느 누구라도 알았다면 지배인에게 들어오라고 진심으로 요청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나중에라도 쉽게 변명할 수 있는 이러한 사소한 문제 때문에 그레고르는 당장 해고되지는 않을 것이다. 울고 설득하면서 그를 방해하는 대신에 지금은 조용히 내버려 두는 것이 훨씬 더 이성적일 듯했다. 하지만 그의 이런 어중간한 모습이 다른 이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행동을 합리화했다. 잠자씨! 지배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불렀다. 무슨 일인가요? 당신은 방에서 방어벽을 치고 단지 예나 아니오로만 대답하고 있고 부모님께서 불필요한 걱정을 하시게 하고 덧붙이자면 일에 대한 책임을 아주 뻔뻔한 방식으로 등한시하고 있군요. 당신 부모님과 사장님의 이름을 빌려 잠시라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길 바랍니다. 놀랍군요. 놀라워. 당신이 조용하고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보니 이상하고 변덕스러운 기질이 있었네요. 사장님이 오늘 아침 일찍 당신의 실수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알아오라고 했어요. 그것은 당신에게 최근에 믿고 맡긴 수금에 관한 것이에요. 나는 당신을 믿기에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했어요. 하지만 지금 이렇게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고집을 부리니 조금이라도 당신을 변호해 줄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당신의 자리는 결코 확고한 것이 아니에요. 원래는 당신하고만 모든 것을 얘기하려고 했지만 당신이 쓸데없이 내 시간을 낭비하게 하고 있으니 당신 부모님이 알게 된다고 하더라도 난 모르겠군요. 최근 당신의 실적 또한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해요. 물론 장사가 잘 되는 계절은 아니죠. 우리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장사를 못하는 계절은 있을 수가 없어요. 잠자씨, 그런 일은 있어서도 안 돼요. 하지만 지배인님, 그레고르는 이성을 잃고 외쳤으며 흥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 당장 문을 열게요. 몸이 조금 좋지 않았고 현기증 때문에 일어나지 못했어요. 아직 침대에 누워 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상쾌해졌어요. 바로 침대에서 내려갈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상태가 여전히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괜찮아졌어요.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아플 수가 있을까요? 어제 저녁에만 해도 아주 좋았어요. 부모님은 알고 있어요. 어제 저녁 때 조금이라도 알아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누구라도 저를 봤어야만 해요. 가게에 왜 알리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사람은 집에서 쉬지 않고도 항상 병을 극복한다고 믿어요. 지배인님, 저의 부모님이 상처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지금 제게 쏟아붓는 모든 비난들은 아무 근거가 없어요.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아마도 지배인님은 제가 보낸 최근 주문서를 읽지 않으셨나 보군요. 전 8시 기차를 타고 출장을 갈 거예요. 몇 시간의 휴식이 힘을 주었어요. 지배인님, 제발 비난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바로 가게에 갈 거예요. 사장님께 그렇게 한다고 잘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레고르가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지 못하면서 이 말들을 급하게 내뱉는 동안 이미 침대에서 연습을 충분히 해서인지 그는 쉽게 괴짝 가까이에 다가가 그것에 기대어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시도했다. 그는 문을 열려고 하고 정말로 지배인을 보고 말하려고 했다. 그레고르는 문이 열리기를 고대하고 있는 다른 이들이 자신을 보았을 때 무슨 말을 할지 정말 궁금했다. 그들이 경악한다면 그때는 그레고르도 어쩔 수 없으니 조용히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모든 것을 조용히 받아들인다면 그 또한 흥분할 이유가 없으니 서두른다면 8시에 기차역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는 몇 번이고 귓짝에서 미끄러졌지만 마침내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어 똑바로 섰다. 하체에 격심한 통증이 느껴졌지만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다. 그는 가까이에 있는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넘어지면서 의자의 모퉁이를 다리로 꽉 잡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을 통제할 수 있었다. 이제 지배인이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침묵했다. 한마디라도 이해하셨나요? 그가 우리를 놀리는 건 아니죠? 라고 지배인은 부모님에게 물었다. 그럴 리가요. 어머니가 울면서 외쳤다. 얘가 아마도 많이 아픈가 봐요. 우리가 그를 괴롭히고 있어요. 그레테, 그레테. 그녀는 소리쳤다. 어머니라고 여동생은 다른 쪽에서 외쳤다. 그들은 서로 그레고르의 방을 통하여 대화했다. 당장 의사 선생님께 갔다 오너라. 그레고르가 아프단다. 빨리 의사를 불러오너라. 지금 그레고르가 말하는 것을 들었니? 그건 동물의 소리였어요. 라고 지배인은 어머니가 소리 지르는 맞은편에서 나지막하게 말했다. 안나! 안나! 아버지는 겹방을 통과하여 부엌 방향으로 고개를 내밀고 목청껏 가정부를 부르며 손뼉을 쳤다. 당장 열쇠를 가져와! 그러자 2명의 가정부가 치맛자락에 스치는 소리를 내면서 곁방을 지나쳐 달렸다. 어떻게 여동생은 그렇게 빨리 옷을 입었을까? 그리고 가정부들은 현관문을 활짝 열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아마도 그들은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난 집에서 하는 것처럼 문을 열어놓은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레고르는 훨씬 더 평온해졌다. 물론 사람들이 그의 말을 더 이상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에게는 그 말들이 예전보다 더 명확하게 들렸는데 아마도 귀가 적응했기 때문일 것이다. 여하튼 사람들은 그가 완전히 정상이 아니라 여겼고 그를 도우려 했다. 첫 번째 지시를 내릴 때 느낀 신뢰와 태도가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다시 인간들의 영역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처럼 느꼈고 의사든 열쇠공이든 가리지 않고 그들이 대단한 일을 해주기를 바랐다. 그리고 다가오는 결정적인 대화를 위해 가능한 명쾌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밭은 기침을 했다. 물론 조용히 하려고 노력했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기침 소리 또한 인간의 그것과 다르게 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레고르는 더 이상 이러한 소리를 구별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옆방에는 그 사이 완전한 정적이 감돌았다. 아마도 부모님은 지배인과 함께 식탁 앞에 앉아서 귓속말을 하거나 모두들 문 앞에 기대어 귀를 기울이고 있을 것이었다. 그레고르는 천천히 의자를 문으로 밀어다 놓고 문에 몸을 기대어 문가에 똑바로 멈췄다. 다리의 동그란 부분에는 약간의 점액이 있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쉬었다. 곧이어 입으로 열쇠 구멍에 꽂혀있는 열쇠를 돌리기 시작했다. 유감스럽게도 그는 원래 이빨이 없는 듯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열쇠를 잡아야 할까? 하지만 턱은 확실히 그것을 잡을 만큼 강했다. 턱의 힘으로 그는 실제로 열쇠를 움직였는데
그 때문에 어딘가 상처가 난 것 같았다. 왜냐하면 입에서 흘러나온 갈색 액체가 열쇠 위로 흘러서 바닥에 뚝뚝 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는 개의치 않았다. 들어오세요. 그가 열쇠를 돌리고 있어요. 옆방에서 지배인이 말했다. 그것은 그레고르에게 엄청난 격려가 되었다. 하지만 아버지와 어머니를 포함한 모두가 그를 응원해야만 했다. 좋았어, 그레고르라고 그들은 외쳐야만 했다. 조금만 더 열쇠 구멍으로 가까이. 이러한 그의 모든 노력이 모두를 긴장 속에서 집중시킨다는 생각을 하면서 그는 젖먹던 힘까지 다 짜서 의식을 잃을 정도로 입을 악물었다. 열쇠가 돌아가면서 그의 몸도 열쇠를 따라 돌아갔다. 그는 단지 입으로만 자신의 몸을 가누고 있었다. 필요에 따라서는 열쇠에 매달리기도 하다가 몸무게를 이용하여 그것을 아래로 눌렀다. 마침내 철커덕하고 열쇠가 열리는 울림에 그레고르는 정신을 차렸다. 숨을 내쉬면서 그는 말했다. 열쇠공은 필요하지 않아. 그리고 문이 완전히 열리도록 머리로 문을 밀었다. 그가 이러한 방식으로 문을 열었기 때문에 꽤 넓게 문이 열렸다. 하지만 그의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그는 우선 천천히 한쪽 문짝 주위로 돌아섰고 거실로 들어서기 전에 볼품없이 바로 뒤로 나자빠지지 않기 위해 아주 조심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려워서 다른 것들에 주의를 기울일 새 없이 움직임에만 몰두하던 그는 지배인이 오라고 크게 내뱉는 소리를 들었다. 그것은 마치 바람이 휑휑 소리를 내는 것처럼 들렸다. 이제 그도 문가에 서 있는 지배인을 보았는데 그는 벌린 입을 손으로 막은 채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그를 내모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그녀는 지배인이 있는데도 밤새 풀어져 헝클어진 머리로 서 있었다. 우선 손을 포개어 아버지를 바라보았고 이어서 그레고르에게 두 걸음 다가가다가 사방으로 펼쳐진 치마 가운데로 쓰러졌는데 얼굴이 가슴에 깊숙이 묻혀 보이지 않았다. 아버지는 그레고르를 방으로 다시 밀어 넣기라도 할 것처럼 저기가 가득한 표정으로 주먹을 쥐었고 불안하게 거실을 둘러보다가 손으로 눈을 가리고 거대한 가슴이 흔들릴 정도로 울었다. 그레고르는 더는 거실로 나오지 못하고 꽉 잠겼던 문짝에 기대었다. 그의 머리는 반 정도 보이는 상체 위로 기울어져 있었고 그런 모습으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았다. 그러는 동안 밖은 훨씬 환해졌다. 다른 쪽 거리에는 마주하고 서 있는 끝없는 회색과 검은색 집들의 단면이 명확하게 보였다. 그것은 병원이었다. 전방으로 튀어나온 단단하고 규칙적인 창문이 있는 곳이었다.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빗방울은 그냥 보기에도 낱낱이 땅으로 떨어졌으며 각 빗방울은 굵고 뚜렷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미처 치우지 못한 그릇들이 식탁에 놓여 있었다. 아버지에게 아침 식사는 하루 식사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때였다. 몇 시간 동안 다양한 신문을 읽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다. 맞은편 벽에는 군대 시절 그레고르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의 그는 소위였다. 그는 자신의 자세와 유니폼에 최대한 경의를 표하면서 검에다 손을 얹고 근심 없이 웃고 있었다. 거실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었는데 거기에서 현관문도 열려 있는 것이 보였고 그 문을 통해서 앞마당과 아래로 향하는 계단을 볼 수 있었다.
이제 그만. 그레고르는 말하면서 많은 사람 중에서 자신이 유일하게 평정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곧바로 옷을 입을 거예요. 견본품을 모두 싸서 출발할 거예요. 제가 출발하도록 도와주실 거죠? 그렇게 할 거죠? 자, 지배인님, 보세요. 전 고집불통이 아니고 일하는 것을 좋아해요. 출장은 힘들지만 출장을 가지 않을 수 없잖아요. 지배인님, 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가게로? 그런가요? 사장님께 모든 것을 사실대로 보고하실 건가요? 누구에게나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제발 예전 저의 실적을 생각해 주세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난 다음에 확실히 더 성실해지고 열심히 일하게 되는 시기가 있잖아요. 제가 사장님께 너무나도 충실한 직원이라는 것을 지배인님도 잘 아시잖아요. 한편으로 부모님과 여동생이 걱정돼요. 제가 어려움에 빠져 있기는 하지만 꼭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현재의 상황보다 더 어렵게 만들지는 말아주세요. 가게에서 제 편이 되어주세요. 사람들이 영업사원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영업사원은 돈을 많이 벌고 멋진 삶을 산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한 선입견을 바꿀 특별한 일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배인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직원들보다, 아니, 믿고 말하는 것이지만 사장님보다 더 나은 통찰력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사업가인 사장님은 위치 때문에 피고용인에게 불리한 판단을 하잖아요. 지배인님도 잘 아시다시피 출장 가는 직원들은 1년 내내 외근이고, 그래서 쉽게 험담이나 뜻밖의 사고, 사건, 그리고 근거 없는 불평의 희생양이 되잖아요. 그러한 것들에 완전히 대응하기란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출장 간 사람은 그것들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출장을 마치고 너무 지쳐 집에서 쉬고 있을 때 자신의 몸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나쁜 결과가 생겼다는 것만 알 뿐이죠. 지배인님, 적어도 제가 조금이라도 옳다는 말 한마디 없이 가지는 마세요. 하지만 지배인은 그레고르가 처음 말을 내뱉었을 때 이미 등을 돌리고 어깨를 움찔거리며 공포와 혐오감으로 입술이 위로 치켜진 채 그레고르를 뒤돌아보았다. 그리고 그레고르가 말하는 동안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 방을 나가는 것이 금지 사항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레고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문 쪽으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그렇게 서서히 현관 복도에 도달했으며 갑작스럽게 발바닥에 불이라도 난 것처럼 급히 마지막 발을 밖으로 빼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구원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현관 복도를 뛰쳐 내려갔다.